안녕하십니까. 11월 주간 모의고사 1회 강세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어떻게 풀어왔는지 하나씩 검토해주면 좋겠는데, 이번 달도 여전히 독서 부분이 좀 비중이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걸 좀 감안해서 시간 조절은 대략 한 25분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고 있으면 아주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는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현대시인데, 현대시는 지금 저작권 관련 문제 때문에 얼추 유명한 시인들, 뭐 예를 들어 백석이나 박재삼 등의 시인들의 작품은 거의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지 않은 작품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작품을 이해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찐하기가 이렇게 체크되어 있죠. 이유는 찐하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맥락상 풀어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이걸 실수해서 잘못 해석할까 봐 지침을 알려준 거고요. 어차피 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상에는 9켤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들간에는 아니 어느 밑줄죠? 시인의 가정에는. 그러면 시인의 밑줄을 쳐야 되냐면 모든 시들은 첫 번째 중요한 건 인물입니다. 제가 좋아하지 않은 펜이기 때문에 좀 고쳐서 다시 쓸게요. 자, 인물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상황밖에 못 읽어요. 왜냐하면 뭐 도둑질을 했다, 여기에서 물건을 만졌다라고 했을 때 누가 했는지가 사실상 제일 중요하게 다가와야 되고,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가 그 다음에 이해가 돼야 얘가 왜 이런 사건을 일으켰는지, 왜 이런 상황에 돌입되었는지를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이름 나올 때까지 쭉 읽어주시고, 그럼 시인, 다시 말해 여기에 화자로 생각이 되죠. 이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다, 가정을 갖고 있다까지 이제 인지가 돼요. 알 정등이 켜질 무렵을 문수가 다른 9켤레의 신발이 있는데, 문수는 우리가 막 235, 250 막 이런 식으로 수치화하는 그 크기를 말하고, 내 신발은 그중에 19문반,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그들 옆에 벗으면 육문삼의 코가 납작한 귀염둥아 귀염둥 우리 막내둥아라며 단어를 나열했지만 상황이 파악이 돼요. 어떤 상황이 파악되냐면 시인의 하나의 가정이 있고요. 여기에 신발이라는 소재를 활용해서 가족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적어도 눈과 얼음의 길이 긍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현실을 살아오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으며, 그 과정에 이제 가족들에 대한 사랑 이야기까지 인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1번 동그라미의 내용이죠.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라고 했을 때 가족을 생각하는 화자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얼음과 눈으로 벽을 짜 올려냈을 때 굉장히 튼튼한 부정적인 현실을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상 연민한 삶의 길, 연민 별표. 자, 연민이란 글자는 아마 시를 여러 개를 읽으시면 굉장히 뚜렷하고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정서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연민이라는 걸 이꼴 불쌍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불쌍하다는 감정을 굉장히 나쁘게들 많이들 말을 하시죠. 근데 문학에서 읽었을 때 연민은 이걸 짜내서 어떻게 하지 못한, 그리고 이걸 안타깝게 여기는 감정, 슬픔의 감정, 이걸 복합적으로 들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내 신발은 19문반.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삶을 연민하고 있다? 오로지 지금 화자 이야기밖에 안 하고 있으니 화자의 자신에 대한 연민이 드러나 있죠. 그런데 여기 아랫목 별표 9마리의 강아지라면서 아주 아름다운 귀여운 예쁜 자식들을 생각하는 화자의 마음이 느껴지고 있고, 이걸 비유법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서 화자가 왔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으며, 아버지가 왔다의 화자의 역할까지, 아니 19문반의 신발이 왔다의 은유까지,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라며 약간의 씁쓸함이 있지만 가정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아마 1번 문제를 푸는 순간 인지가 됐을 거예요. 아, 이 시는 내가 시를 다 읽었는데 마지막에 비유법인 강아지 것들 라는 내용과 자식이라는 가족 상황이 뚜렷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야 라고 그냥 드러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대시를 읽는 이유는 시간적 싸움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긴 작품이라 할지라도 내용을 똑바로 읽고 문제에 대한 포인트는 잘 잡아내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가져온 화자가 괴로운 현실을 벗어나기 이전의 공간이라고 했었을 때 이전 이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X. 신발은 밑바닥에서 고단한 삶을 함께하는 아내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는 완전히 전면에 삭제되어 있거든요. X. 아랭, 목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는 나약한 했을 때 X.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가면서 공부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엔 2번으로 갈 건데 이 시험지들은 이 공무원 쪽 시험은 어찌됐건 간에 어느 정도 분량을 차지하는 게 하나가 나온다면 약간의 분량이 있는 문법이나 어휘 문제가 밑에 좀 배치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배치를 좀 고려해서 얘를 넣어놨는데 단어 형성 방법 별표. 그럼 우리가 형성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뉘어지죠. 하나는 단일어던가 하나는 복합어던가. 그 다음 복합어라면 뭐랑 뭘로 나뉜다? 파생어던가 합성어던가. 그러면 우리가 꽃신, 눈물, 먹히다, 작은아버지라고 했었을 때 1부터 4까지 다 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꽃신은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니까 합, 눈물도 합이고 1과 2는 거의 기본적인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쉽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이미 합 나왔기 때문에 이 3과 4는 파생어여거나 아니면 단일어거나 이렇게 나왔어요. 맞죠? 먹히다 희는 접사하기 때문에 파생어고요. 정답은 3번. 작은아버지도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드리겠지만 문제의 난도가 어렵다, 쉽다 할 수 있고요. 단어를 저렇게 하나를 보여줄 수 있지만 2개, 3개, 4개를 연달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의 양이 적거나 혹은 덜 할 때 약간 불안한 감이 있으니 항상 공부를 같이 간다. 파생어는 끝까지 놓치지 않는다. 이걸 꼭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내용 3번으로 해볼게요. 자, 3번은 다음 문장을 기억과 리을 중에서 이제 삽입하는 내용이네요. 삽입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삽입은 뭐 얘를 가지고 앞뒤 문장을 읽어요 라고 하는데 삽입 문장 문제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때는 접속어 도움을 아예 못 받아요. 그러면 접속어의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또는 맥락상 키워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이 글의 흐름이라는 건 놓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밑에 있는 문제 5번이나 3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소리예요. 빈칸을 넣거나 이거에 맞춰 짜맞히거나 글의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건 변함이 없어서 사실상 주제에 대한 파악 능력이라든가 개요에 대한 판단 능력을 갖추어야 접속어의 흐름이나 앞말에 있는 걸 키워드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걸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 앞쪽에 있는 빈칸을 읽고 난 다음에 바로 들어오면 좋겠는데 개인들의 다양한 삶과 경험은 이라고 했었을 때 이 내용을 정확히 잡으라는 소리죠. 그러면 한 개인이 다양한 삶과 경험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고 있으니까 사고행위에 한 기준들을 되게 다양화하였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기준들도 다양하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이 적절하게 들어가려면 앞에 어떤 문장이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독서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로 인해 전통적인 정체성은 해체되었다라고 해서 이로 인해라는 키워드를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서 흐름을 잡는다면 전통적인 정체성이 하나가 나왔어야 됐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물이 이제 나오겠죠. 자, 그럼 읽어보도록 할게요. 선지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자, 세계화와 정보화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기호, 이미지, 상징들이 결합한 상품들의 홍수 속에서 그리고 진실과 경계를 구분할 수 없는 정보와 이미지의 바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의 상황적 설명이 끝났어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는 전통적인 이야기가 일단 없어요. 다음에
이러한 사회 조건들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까지 나와줬으니 얘는 이제 그 다음에 나왔을 때 무리가 거의 없죠. 정체성 이야기니까. 그러면 기억은 적절한 들어가기에 애매한 애예요. 왜냐면 먼저 이야기가 얘가 나와줘야 그 다음 구체성으로 빠지거든요. 그 다음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까지가 일단 하나.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정체성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게 사실상 이 내용이 들어갈 때 가장 적절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두고 니은 다음 문장을 읽을 거예요. 절약, 검소, 협동, 양보, 배려, 공생 등과 같은 정통적인 가치와 규범은 바뀌고 이제 쾌락, 소비, 개인적 만족과 같은 새로운 가치와 규범들로 대체되어 있다. 구체적 예시. 다음. 그래서 개인적 경험의 장이 넓어진 만큼 역설적으로 사람들 간의 공유된 경험이라든가 의사소통 가능성은 이제 줄어들겠죠. 왜냐면 서로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파편화된 경험 속에서 사람들이 세계에 대한 인식적 지도를 그리기라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라고 해서 이 다양화진 거에 맞추어진 글, 디귿과 리을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도 올 수 없지, 맥락상 올 수 없이, 그러니까 정답 2번 외에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4번은 문장론, 통사론을 하나씩 넣었는데 여러분은 그 주간 모의고사 자체 시스템을 좀 인지했으면 좋은 게 동일해요. 문제 수가 계속. 그래서 아마 아무렇게나 뒤죽박죽 낸 적이 없고요. 동일하게 의문론 하나, 동일하게 통사론 하나, 형태론 하나. 그래서 문법 수는 일단은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1개에서 2개 정도 넣어놨어요. 이유는 골고루 일단은 매주마다 체크는 들어가야 돼요. 대신 여러분이 이제 그 어문 규정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문제 흐름에 따라서 1개 내지 2개. 그 다음 어휘는 트렌드를 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휘는 구체적으로 계속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라면 내가 이 문제를 못 풀어 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복습을 하셔야죠. 자, 종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억이 있으니까 문제는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러면 대등까지 읽을 이유가 없이 종속에 맞춰서 읽으시면 되겠고 겨울이 되니까 날씨가 추워진다니 인과적 설명. 날씨가 추워지니까 겨울이 되었다 그러면 상황 판단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얘는 적절한 예시가 맞아요. 자, 공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없었다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공원에 갔다는 맥락이랑 안 맞기 때문에 종속적이 맞죠. 자, 그러면 이 문장들의 관계는 종속은 내가 먼저 말한 것이 일어나고 바탕을 두고 다음이 이어진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근데 대등은 애초에 얘네들 연결고리가 상관이 없어서 뒤집어도 문제가 없죠. 자, 나는 숙제를 하고 학교에 갔다 와. 어제는 비가 왔고 오늘 눈이 온다 했는데 같은 고라 할지라도 얘는 뒤집어도 별 상관이 없어요. 왜? 오늘 비가 온 게 아니니까. 그러나 숙제를 하고 학교에 갔다 와. 학교에 가고 숙제를 했다는 시간적 선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 니은의 얘가 아닌 기억의 얘로 가져와야 맞죠. 자,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갈게요. 4번은 이쪽에 있는 구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기억이 있고 니을 리을이 있어요. 일단 디귿은 빠져 있어요. 그 다음 여기는 끝이 이제 리을 디귿으로 맞춰져 있죠. 그럼 지금 이건 뭐라는 거냐면 적어도 너가 초반을 읽을 때는 기억과 니은을 신경 써서 독해했어야 됐다라는 글구성이에요. 자, 선지는 수많은 가지수를 가지고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4선지밖에 못 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 조합을 할 때 헷갈릴 만한 게 없다면 사실상 문제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기억, 니은 앞쪽에 있는 무엇, 이런 반면이나 이렇게 볼 때라는 이런 접속어를 먼저 분리를 시키고 하는 게 사실상 맞죠. 근데 얘는 선지도 분리되어 있어서 독해력에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이 디귿과 리을을 공통적으로 인지를 하느냐가 달라질 거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기억은 적어도 이 앞뒤 순서 1문단이냐 2문단이냐 두 번째냐 첫 번째냐 순서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치라고 이야기 드릴게요. 자, 성선설의 인간이 선하다라는 이론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서 성선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집안이든 나라든 모든 사회는 인간이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왜냐면 인간이 선한 주체니까. 이들은 인간 안에서 선한 요소를 찾는데 이들이 찾는 건 너가 착하다. 근데 착하다는 정의가 뭐 미련하게 남을 도와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밑줄 짝 어디? 도덕 이성에 맞추어야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뭐 kind라고 말하면 굉장히 남을 도와주고 희생적 정신을 발휘하는 이라고 하는데 현대사에서 착하다는 조금 잘못 읽으시면 안 되고 특히나 철학상에서 착하다의 정의는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본인의 의지에서 맞춰서 읽는 게 아니라 글은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읽으셔야 돼요. 그럼 도덕이성이라 잡았으니까 성선설 잡혔고 다음에 이제 아래 니은을 읽을게요. 인간을 규정하는 관점 나왔죠. 그러면 이미 이 큰 주제는 인간이에요. 그 인간에 맞춰서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 중에 하나를 성선설로 잡는 게 사실상 맞아요. 자, 그 다음 죄나 업을 가진 존재라는 종교적 이해 방식.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라 이런 말을 하겠죠. 억압된 존재라는 심리적 이해 방식도 있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인간을 애초부터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방식으로 규정해 오기도 했는데 라고 했으니 긍정과 부정으로 인지하는 게 먼저 일어나야 가능할 것이고 얘는 또 왜 여기 와 있대요. 다음 다시 말해 인간은 선하다는 것과 악하다는 관점이 그런 거니까 이미 이거는 문제의 답이 끝났어요. 그러면 적어도 얘는 우리한테 얼마나 큰 힌트를 준 거냐면 기억이 먼저일 것 같지라고 했지만 결국 내용을 제대로 읽어서 가장 첫 단락을 잡아내야 되고 그 다음 성선설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있는 내용 선한 거 말고 다른 내용 있는지 그 다음 보면 됩니다. 반면 성악설은 인간이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라고 했으니 기억과 디귿은 연결고리가 굉장히 깊고 사회나 국가를 인간이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인간의 바깥 국가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라고 본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얘 한비자는 인물, 법과 권력, 묵자는 무엇? 하나님이라고 각각의 예시를 들어준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인간을 보는 관점은 인간이란 어떠하든 인간론을 넘어서서 누가 권력을 잡느냐 그러면 연결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사회정치 이론의 받침이 된다라는 결론까지 이끄는 바로 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결국에는 니은, 기역, 디귿, 리을밖에 없는 정답 3번이 됩니다. 자, 뒷장 넘기시고요. 그러면 호흡이라는 건 좀 중요하니까 글 읽을 때 이제 좀 많이 급해질 거예요.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국어를 되게 급하게 하시는데 이 공무원 시험은 7월부터 스타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7, 8, 9, 10 이제 4개월이 끝났죠. 운동도 4개월 하면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아요. 그리고 재능이 있으신 분은 당연히 그만큼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 좀 국어 쪽에서 독서나 이제 문학은 좀 꾸준히 해야 되는 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막 감을 잃는다 그러면 내 글을 읽지 않아서 멍청해서 이러시는데 감을 읽지 말라는 거 문제 푸는 습관. 방금 제가 했다시피 이 문제는 어떻게 들어갔죠? 주제를 잡아야 되죠. 접속을 읽어야 되죠. 글의 흐름을 선지에서 분석해서 잡아내야 되죠. 이런 것들을 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 푸는 감은 계속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매주 동일하게 여러분 연습시키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불신시대라는 이 작품 할 건데 박경리 불신시대는 진짜 재밌어요. 개인적으로 진짜 재밌게 읽었던 소설이거든요. 인간이란 참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죠. 속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들을 뭐가 드러났는지 불신시대는 그걸 참 잘 드러내신 작품인데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참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려운 존재예요. 자, 처음 시작을 했는데 비초등학교부터 들어갔어요. 제가 소설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인물, 시랑 똑같죠. 그런데 시가 아닌 이상 여기는 공간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이해력이 왜 높아야 되냐면 작품은 거의 총체적 관점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미디어들은 사실상 그 음성에 대한 집중력이 되게 큰 상황인 거예요. 저도 영화를 좋아하고 드라마도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사실상 그들의 음성에 좀 주목을 하거나 클리셰에 되게 익숙해지면 화면을 보지 않아도 딱히 이렇게 생각 들어죠. 근데 그 역대 그
초창기에 있는 대작들은 좀 여러 번 보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그 작품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바타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유는 그 가장 평범한 플롯인데 불구하고 왜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가 전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누가 등장하는가, 그 다음에 어떤 요소를 썼는가, 어떻게 사건 갈등을 일으켰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 과정의 적절한 소스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게 바로 이 미디어 쪽이에요. 근데 이건 그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되고, 그런 결국엔 머리 쪽에 이제 사고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물, 그러다 보니까 공간, 그러다 보니까 상황, 이게 그 다음에 빠져요. 그럼 얘는 지금 수많은 공간 중에서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할 건데, 그럼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공간인지 아닌지는 스스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장소는 체크해두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라는 소리예요. 초등학교를 돌아 약간 비탈지 길에 올라서니 이내 절 앞마당이 보였다. 초등학교 근처에 이제 중요한 절 앞마당 나왔고요. 백중맞이를 하느라고 한창 바쁜 절에는 동네 아닥네들이 와서 일을 거들고 있죠. 그러면 인물 중에서 사람 이름이 아니 이제 아낙네니까 약간 보조 출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끔찍한 몸집을 한 주지 중에 어머니라는 현관펜 체크해야 될 구절. 자, 수많은 서술들이 있는데 지칭하는 말들 중에 어머니가 나오게 되면요. 이걸 지칭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다시 말해 가족이 나온 거예요, 이건. 그러면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당연히 자식밖에 없겠죠. 그래, 이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절이라는 공간에서 주지중을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종교적 활동을 하러 갔는지 무엇을 하러 갔는지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게 종교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은 사실상 물음표예요. 아이고 정성도 지극해라 이렇게 일찍부터 어머니는 눈에 손수건부터 가져간다. 스님 우리 아이 천도 좀 잘 시켜주세요 부탁입니다. 너무 가엾어서 라면서 불쌍히 여기고 있는 장면이죠. 자, 콧물을 짠다. 어제 저녁 실컷 어머니의 서름을 들었을 주지중은 새삼스럽게 그 말이 탐탁해질 리가 없다. 주지중은 극히 사무적으로 그런데 첫째로 화가 따던 서장 부인이 아직도 안 오시니 어떡하나 잠시 생각에 잠긴다. 무슨 서장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절에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손님인 모양이다라면서 서술에서 관찰이 들어갔고 관찰을 하면서 자기만의 생각도 드러나고 있죠. 이거에 대해 예민해지는 게 소설이에요. 자, 어머니는 비굴한 웃음을 띠고 있는 것과 좀 탐탁지 않은 상황인 걸 알 수가 있고 주지중을 쳐다본다. 스님 그만 우리 아이를 먼저 해주세요. 주지중은 한동안 어머니를 보고 있더니 그럼 댁부터 해드릴까요? 라면서 좀 꺼림직한 그런 태도를 보이죠. 주지는 그렇게 작정하고 마침 지나가는 중을 이제 불러요. 아우님, 아우님이라고 불린 시중은 이제 돌아보게 되고 얼굴이 쪼글쪼글쪼글해진 그 신중은 아직도 팽팽한 주지에 비하여 훨씬 더 늙어 보인다라는 묘사까지. 게다가 표정마저 앙상하다. 어제 저녁에 2,000원 낸 분인데 돈을 내셨네요. 아직 서장 댁에 안 오시니 우선 하나라도 먼저 끝낼까요? 주지의 말투는 상대방 의견을 존중한 것이었다 라면서 추측. 늙은 죽은 대답 대신 진영의 모녀 위아를 보더니 돈의 액수가 밑줄자 굉장히 욕심이 많네요. 심에 차지 않아서 무뚝뚝하게 그냥 가버리는 모습. 진영과 어머니 법당 앞에서 서로 등을 보이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라며 좀 씁쓸한 이야기로 이제 끝이 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사실상 내용에 대한 이해 문제보다는 시점에 대한 문제죠. 그러면 작품 안의 서술자인지 작품 바깥의 서술자인지 아닌지 바깥인지 이미 인물을 읽었을 때 나라는 글자가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워져야 되고 다음 인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뒤엉킨 적이 없고 한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있는 유일하게 2번만이 정답이기 때문에 이건 시점에 대한 이해력이 되게 높으면 금방 맞출 수 있고 정확도가 되게 높은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6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다만 단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읽어줘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중간쯤은 얼추 알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 수가 좀 특징이 있다라는 걸 같이 알면 좋겠죠. 자, 7번은 이제 별표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한창 제 학생들은 표준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럼 제가 여기에 이제 적은 애들은 복수 표준어의 예시인 걸 알고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몇 번 문제를 냈던 것들이니까.
고이다 같은 경우도 이제 괴다로 줄일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 소기름, 쇠기름, 복수 표준어, 구린내 말고 쿠린내도 가능하지만 가루약과 만약은 둘은 복수 표준어가 아니고 만약은 쓰면 안 되는 단어. 그래서 정답 1번. 그럼 아까보다 훨씬 해설이 간단한 이유는 애초에 문제 자체가 아냐, 모르냐 외엔 없고 고민할 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7번 같은 문제는 좀 수고스럽지만 외우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에 8번 문제. 손. 가장 가까운 거. 우리 집에서 늘 자고 가는 손이 많다. 손님. 아예 안 맞죠? 아이는 손을 흔든다. 그럼 저 손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핸드의 개념이니까. 그는 사업에서 손을 뗀 지 오래라 그 회사의 부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그러면 도움을 주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마을의 손과 할머니의 손에서 연결고리가 잡혀 있고 사업에 손을 뗐다 했을 때는 그만두다라는 개념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해당 3과 2 보기에 관련된 내용과 좀 동떨어진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 또는 도와줄 수 있는 일감, 도와줄 수 있는 손, 무언가 할 수 있는 힘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있는 내용은 9번이네요. 이거는 저랑 몇 가지 단어는 해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파탄 같은 경우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제가 그때 이거 정의 페이크예요. 잘못 읽어서 정의라고 읽지 마시고 파기할 파자, 돌속자랑 같이 있으면 탄으로 읽어주세요 라고 강조했던 애예요. 다음에 이제 아래는 얘 같은 경우 이게 사람을 죽일 때 그 살이거든요. 살인할 때 살. 근데 얘는 글자 자체가 오른쪽은 칼도자에 맞춰서 도를 읽으면 돼요. 그런데 얘가 살 아니고 쇠도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얘는 쇠도라는 글자를 꼭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아래는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때 여기 길로자 쓰기 때문에 별표. 애는 생각보다 기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로라고 했을 때 약간 불편하다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피가 막 흘러내는 막 이런 식으로 좀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덕고개가 2번이나 있고 그게 너무 힘들었구나 라고 약간 연상하면서 외우는 타입이라 이렇게 애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길로자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애는 같이 들고 가면 좋겠죠. 자, 누설인데 어차피 이게 셀설자를 써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말씀설, 베풀설자라서 여긴 셀설자를 쓴 게 아니므로 정답은 일단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맞다. 제가 세진할 때 이 세자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 물수변을 쓰면 세진이가 여기저기 새어나와요. 그래서 얘가 바로 세설. 이거 알려준 때는 곧 까먹었네요. 여기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 10번은 막상 작품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문제도 안 어려워요. 이런 문제 유형은 좀 여러 번 좀 출제된 것도 없잖아 있었고 특히나 화자를 빗댄 소재는 암기가 좀 철저해져야 되죠. 특히 6월, 벼랑에 버린 빛, 다음 계속 필기해 드릴게요. 다음에 10월, 보리수나무 꺾어버린. 다음에 12월, 쟁반 위에 젓가락. 근데 님이 가져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들고 가요. 그럼 얘네들 총 3가지는요. 사실상 화자를 뜻하는 것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쉬운 게 이걸 아신 분은 4월의 꾀꼬리 새는 자연적 동물이지만 자연동물이지만 여기에 녹사님이 한 명 있거든요. 돌아와야 된 내 님은 안 오고 잊지 않고 오네와 대비가 드러나는 4월의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답이 나올 때 쉽게 나오죠. 자, 동동은 그 문제를 낼 만한 데가 거의 정해져 있는데 동동이 어려운 이유는요. 뭐 예를 들어서 별해가 벼랑해가 맞냐 이런 어휘적 의미를 모를 때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걸 좀 대비해서 문제를 좀 섞어서 내고 있으니까 고전 시간은 이렇게 상징물도 물었다가 상황도 물었다가 표현상의 특징도 물었다가 이러니까 이런 점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1번인데 이거는 결국에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같이 해보죠.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걸 잃는다. 소탐 대실. 다음에 내면이 초나라의 노래다 했을 때 무서운 놈들이다. 가렴주구는 한자로 인지할 수 없어서 그냥 이가 가렴주구라고 했을 때 개새끼들이 주어라 구해라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치, 혹독한 정치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맥락이 먹고는 싶지만 참고 그 곁에서 어떤 것을 하는 나예요. 그것이 먹음직하거든 제발 좀 사달라고 노인은 애걸복걸했다라고 했는데 제일 핵심은 먹고 싶은 화자의 모습이죠. 그럼 소탐대실, 사면초가, 가렴주구 다 내용 이상해서 정답은 2번 했을 거고 수, 연, 만, 장인데 굉장히 길다란 소리거든요. 뭐가? 침을 흘렸는데 그 길이가 되게 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싶어하는 맥락과 같으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 번째 페이지도 이제 끝이 났네요. 그러면 좀 여기는 짤막한 것들이 많으니까 사실상 이런 글에 대한 호흡이나 이런 게 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5분이 막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게 공부가 덜 됐으니까 라는 말은 약간은 삼가할 때가 됐어요. 왜냐 국어라는 건 공부를 많이 했다, 공부를 제대로 했다. 그러면 제가 제대로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묻거든요. 뭘 하면 제대로예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예요? 뭐 내가 뭐 100문제를 풀었니, 1000문제를 풀었니, 어떤 걸 제대로 볼 거죠? 그 기준이 달라요, 개인마다. 그래서 매번 문제를 볼 때 내가 어디까지 시험에 임할 수가 있고 또 어디까지 좀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걸 보면서 침착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습득하는 게 사실상 국어예요. 그 다음 이렇게 11번처럼 암기해야 될 게 있다라면 부족한 점이 있으면 채우는 거지 이걸 위해서 500개, 600개 어떤 분은 막 1200개까지 외우시거든요. 그거는 어느 정도 전공 과목이 되어 있을 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12번은 독서니까 좀 집중해서 좀 읽어보도록 하죠. 독서를 집중 안 하고 어떻게 글을 읽지? 독서는 초반에 있는 글이 거의 기억 안 나요, 여기가. 이번에 지방직 7급을 푸셨다면 제가 이게 아마 방송이 7급이 끝나고 한 2주 후? 1주 이렇게 나올 텐데 저 9급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좀 추천드릴게요. 지방직 7급 이번 올해 문제는 국가직도 지방직도 얼추 좀 섞어서 나온 것도 없잖아 있고 독해 쪽에서는 좀 묻고자 하는 바가 좀 크다 보니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보는 이 선생님은 15년간, 16년간 문학 작품을 분석을 했고 그 시간 내내 문제를 개발했고 그 시간 내내 강의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의문이나 토를 다는 건 사실상 여러분이 제 경력에 대해서 모르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고 꼭 한번 봐보세요. 진짜 괜찮은 문제들 위주예요. 자, 제 3세기에 이제 시대 대두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부터 밑줄 칠게요. 그 사회 쪽 문제는 상황적 설명을 정말 많이 하는데 저 제3세계라는 개념이 바로 와닿지 않으면 독해하기 좀 어려워요. 자, 제3세계라고 했으면 선진국을 제외한 다른 곳. 이제 우리가 미지의 세계라고 했던 그런 곳들, 앞으로 희망이 있는 곳들, 개발이 가능한 곳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도시화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으니까 대략 한 IMF 이후라고 생각을 해도 20년은 지났어요. 20년 짧아 보여요? 그게 긴 시간이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롯데월타워 없었어요. 20년이 전에는. 핸드폰? 없어요. 뭐가 있어요? 제가 핸드폰을 처음 마주했었을 때가 2010년도예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그러면 우리는 단 10년 만에 굉장히 많은 것이 개발된 거예요. 스마트 칠판 있었을 것 같아요. 인강도 거의 10년 만에 개발된 거예요. 거의 지금 정착이 되었고. 그러면 지금 저 제3세계 말도 어려워. 제3세계라는 말보다 지금 저게 대두라는 말 가지고 사실 저걸 독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쟤는 어차피 당위성이 있을 것이고 중요할 거예요. 그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오늘의 한국 현실 안에서도 실질적인 이유에서 이미 수용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이제 범위가 좀 좁아진 걸 느껴야 돼요. 어디? 제3세계가 정말 쉬운 연속 들어오면 바로 어렵거든요. 제3세계 시대가 여기가 이거와 맞춰서 이제 독해를 해야 되니 한국이라는 공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게 실질적인 이유가 필요하냐라는 독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평소에 이런 고민 안 하고 글 그냥 마구잡이 읽고 맞고 틀리고 이런 것만 하시면요. 사고력이 아예 안 늘어요. 제3세계권 성립의 요인은 잘 알려져 있는 대로 과거 선진 강대국에 의해 식민지 상태가 되었던 체험 경제적으로 개발도상국인 상태 1차적 설명해 줬죠. 이게 1번 조건. 아직 땅 밑에 튼튼히 박혀 있는 민족 문화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여건.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도대체 여기에 왜 관심을 보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아요.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그러면 그분들은 뭘 보는 거냐면 아직 얘네들이 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하나의 조건인데 그 과정에서 저변에 뭐가 있냐 했더니 민족 문화가 있어요. 자, 이 3세계에는 거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해당하다고 적혀 있고 그러나 제3세계는 하나의 통일체도 아니고 어떤 강제적 구속력에 묶여있는 것도 아니고 각 민족 문학 전통의 뿌리가 중요될 만큼 민족적 개성과 나름의 삶의 양식을 동반한다라면서 특징들을 다 알려줘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수많은 조건을 쭉쭉쭉 나열하잖아요. 머리 한켠에서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비유를 하는 게 여러분 물을 담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병이 필요하죠. 그릇이 필요하죠. 여러분의 머리 그릇이 이거는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사고를 덜하면요. 그릇이 요만해져요. 생각하는 사고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연필에 대해 사고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연필? 그냥 뭐 쓰는 거 이 정도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딸한테 이제 교육을 할 때 연필에 대해 사고해봐라 그러면 처음 모양부터 이야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끝에는 지우개가 있고 앞에는 뭐가 있죠? 연필 심이 있죠. 그리고 이걸 칼로 깎았겠죠. 색깔은 어떤 게 있겠죠. 이러면서 어떤 하나의 대상에서 조금씩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게 사고예요. 그러면 그릇이 요만큼 됐던 게 사고력이 늘면 그렇죠. 이렇게 좀 더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릇이. 그러면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내 머리에 그릇이 크면요. 물의 양이 이만큼이 있든 차고 넘쳐 흐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사고를 요만한 병으로밖에 안 키워버리면 이만한 사고가 있는 물을 갖다 집어넣어버리면 넘쳐 흐르죠. 그럼 뭐다? 멘탈 붕괴라는 아주 무서운 상황에 돌입하게 돼요. 그럼 멘붕은 왜 무섭냐면요. 다른 시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중간에 한번 설명한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거 읽을게요. 제3세기는 기존 동서냉전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국제사회 정의와 민족문화의 복권을 지향하는 만큼 우리로서는 장차 민족 통일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목적 나왔네요. 자, 우리 지금 현실이 분단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이게 필요하냐? 이게 통일이 이루어져 있을 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3세계에 이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분단 현실에서 오는 고통은 제3세계 문학 안에서 한국 문학이 짊어진 남달리 큰 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한국에서 넘어가 이제 문학까지 이야기하는 거 확인됐죠?
이것은 국내적으로 민족이 짊어져야 하는 짐 외에 막강한 외세의 작용에도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라면서 이 한국 문학으로서 또는 한국으로서 갖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 문학의 여건은 독립된 언어, 오랜 문화 전통의 뿌리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유사점이 좀 있죠. 한국 문화사는 6세기 이래 우리말 노래 향가에서부터 시작되는 문학 유산을 가지고 있고 개국 신화에서는 민족 형성사의 단서를 풀 수가 있다라면서 특징까지 언급을 하고 이제 끝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자, 키워드가 한국만 남았는지 한국 문학에 남았는지 제3세계 역할에 남았는지 따라서 문제가 이제 달라질 거예요. 해당 문제 별표 치세요. 자, 글의 주제는 결국 글을 얼마나 잘 읽느냐의 문제예요. 자, 제3세계 문학과 한국 문학의 공통 토대로 한국 문학의 보편성을 찾는 문제냐 이거죠. 근데 이 전자부터 선생님 틀렸는데 이래버리면 이제 공통점을 찾는 것, 무엇을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얘네들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해 의문이 생겨요. 제 입장에서는. 다음 2번 민족 문학으로서의 한국 문학은 특수한 상황의 분단 현실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국 문학만 건드려버린 거거든요. 이건 이제 논의점 이제 물음표가 떠버리죠. 제3세계 문학의 시대적 역할과 의미를 통해서 그럼 세계 문학이냐? 이건 아예 아니에요. 그럼 지금 문제를 풀 때 내가 키워드가 얼마나 기억을 하냐에 따라서 뭘 보느냐가 달라지는 거고 마지막 제3세계 문학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민족의 전통 이런 특징들 한국 문학의 민족 문학으로서의 가능성도 같이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 이야기까지. 그러면 정답 뭐 4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제, 요지 못 찾는 친구들의 특징들은 글을 읽을 때 이 수용 범위가 좀 좁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글은 한 번에 제대로 읽어야 되고 주제도 단번에 나와야 돼요. 자, 다음 이제 13번을 볼 건데 13은 사실상 공차 문제라서 진짜 쉬워요. 이유가 자, 눈길, 표정, 손짓은 말을 안 써요. 이렇게 제스처로 하는 거니까. 그럼 누가 봐도 공차로 풀어도 그냥 정답이 3번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언어가 아니어서 비고요. 얘는 반만 닮아서 반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식적인 문제이니 틀리면 안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14번 우측, 15번 문제가 연속으로 문제가 독서이긴 한데 14번 문제는 쉬운 쪽에 속하고요. 15번은 빈칸 추론이라 할지라도 뭐 맥락상 문제는 없네요. 자, 가볼까요? 한국 사회도 다원화되고 있다. 다원화. 그러면 이미 어떤 사회도 다 다원화인데 한국 사회라는 범위에서 다원화가 되고 있다는 말은 뭘 함의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라는 걸 함의하고 있죠. 단순히 거주 외국인 수가 많고 다문화 가정이 늘어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으니 다원화에 대한 개념을 철저히 하라고 말하고 있네요. 다음, 예전에 비해 다양한 사고와 가치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둘, 그러나 다원화의 이면에는 염려되는 바도 없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다원화에 대한 무엇, 부작용 또는 한계 등을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구조로 바뀌었죠. 그럼 적어도 제가 어떠한 글을 문제를 풀고 싶다면 내용이 바뀐 지점을 정확히 표시하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슬러시를 읽지도 않고 대강대강 아무데나 하고 앉아 있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자, 다원화의 이면에는 염려되는 바도 없지 않다. 아직도 자신과 다른 생각이나 가치관에 대해 배타적 자세를 취한다. 배타적 하나. 그 결과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국론이 분열되어 격렬하게 대립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배타니까. 이런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우리에게 큰 위기가 있을 수 있다까지가 하나의 묶음으로 쫙 읽히네요. 다음 볼라니까 끝났네요. 자, 그러면 본론에서 취할 글쓰기 구성은 무엇이냐? 공차냐 분류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논의해야 되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무엇 서사적 글쓰기를 써야 되냐? 동일한 상황 속에서 담긴 상반된 의미를 추출하여 이중성을 추출하여 각각에 대한 역할을 고민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므로 정답은 2번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번 문제가 글 제대로 읽고 난 다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에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방책을 서술한다를 기준을 삼아서 했어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 15번은 문맥 문제인데 제가 지방직 7급을 풀어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빈칸 추론이 총 2개가 있어요. 2개 역할이 좀 다르거든요. 하나는 내가 조건문을 얼마나 잘 읽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2개는 뒤에 있는 문장의 조건을 치환을 했었을 때 내가 이 문장에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 이 2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틀리신다면 사실상 글을 대강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글은 제대로 읽으시면 둘 다 무조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 제대로의 기준은 무슨 말이냐? 앞쪽 조건에 있는 걸 얼마나 많이 기억하느냐의 문제예요. 자, 웰즈의 소설 타임머신을 보면 타임머신을 만든 발명가가 과거로 여행하면서 나비를 발로 밟음으로써 역사를 변화시킨 대목이 나오는데요. 오, 큰일 나네요. 이 사람은 그럼 가면 안 됐었네. 시간여행을 다룬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도 역사를 바뀌는 위험에 대해 항상 걱정을 하죠. 그러나 만약 그렇게 역사가 바뀔 수가 있다면 시간여행자에 의해 모순이 생긴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시간여행자가 그의 할아버지가 소년이었던 과거로 갔다 칩시다. 그러면 현재의 흐름을 살고 있는 사람이 시간여행자. 그 다음 얘가 과거로 갔는데 그의 할아버지가 아마 이 시간대 할아버지겠죠? 어떨 때? 소년이었을 때로 돌아간다는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하여 이 시간 여행자가 미쳤네. 자기 할아버지를 총으로 살해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태어날 수가 없겠네요. 그게 이해력. 그러나 할아버지가 자식을 보지 못하고 사망한다면 그 손자 역시 미술적 존재할 수 없겠죠. 그러면 그 총 한 방으로 바로 그 사건의 발생을 위한 필요 조건을 제거해버리는 결과를 낳아버리니 이러한 모순으로 인하여 시간여행은 논리 법칙과 양립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면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친구들은 위의 반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그럼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뭐가 생각나야 되죠? 사건의 관련성은 사실상 미래의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나와야 모순이 사라지겠죠. 자,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여행은 논리법칙이 어긋나지 않는다는 애초에 그 기준에도 없고요. 역사는 시간 여행 중에 발생한 사건에 의해 변하지 않는다. 얘가 반드시 있어줘야 기억에 들어가는 거고 과거로의 시간 여행자는 나비를 발로 밟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했을 때 갑자기 나비 이야기가 나면 좀 물음표가 뜰 것이고 시간 여행자가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한다면 자기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얼토당토 없는 말을 다 지워낼 수가 있어요. 제가 해설을 쓰다가도 이것까지 글 써야 돼? 라는 것들이 있는 것들은 제가 해설을 아예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15번 문제는 문제 자체가 읽었다 나온다예요. 근데 이게 바로 안 나온다? 그럼 뭘 못했다? 앞에 거 못 읽었다. 자, 로마자 표기법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너무 쉽네. 눈에 잘 보인다. 자, 고, 석, 조심하고, 정, 조심하고. 오케이. 자, 금할 때는 이유가 중요해요. 호. 그 다음에 강은요. 여기까지 가고요. NG가 이응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자, 광희문은 발음은 광희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써야 되죠? 광까지는 되는데 HUI라고 읽어야 되죠. 그래서 얘는 예외라서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대관령은 발음을 관령이라고 해야 돼서 리을 2번 빠져요. 그래서 대관령 리을 2번을 잘 적었고 특히나 여 발음할 때 이오 또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이렇게 하면 이제 3페이지가 끝나요. 국어는 호흡이 중요해요. 4페이지 내내 읽으시려면 힘든 것도 없잖아 있으니까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4페이지 마지막 4문제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거의 문제가 없는 문제입니다. 17번도 어렵지 않아요. 자, 모든 문화가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물질, 기술적 측면에서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화일지라도 가령 자연환경이나 다른 생물에 대한 존중과 같은 측면은 존경받아 마땅하다까지 읽었죠. 그럼 뭐가 남아야 돼요? 글을 읽었으니까. 이거죠.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런 문장을 많이 읽잖아요. 모든 문화는 전체를 건든 거란 말이에요. 다음,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동일하지 않는 가치는 무엇이냐 이거죠. 그럼 동일하지 않는 가치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다 없다? 있다로 끝이 나요. 그럼 우측에 인류학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하면 이제 연구 분야가 인류학으로 분리가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 놀랄 만큼 다양한 생활 양식이 존재한다는 거 했을 때 다양한은 저 동일한 가치에서 이제 파생되어 있는 단어가 되죠. 그 때문에 모든 문화권의 행동 양식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결국 우리는 일종의 판단 정지를 하게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새로운 용어가 나와서 이건 별표 쳐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단어 그대로 직설로 이해해도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글쓴이 의견 글이니까요. 자, 그렇다고 해서 문화 상대주의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곤란하다. 다른 문화권 내에 존재하는 명백한 폭력적 행동 양식마저 그들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현관펜 체크. 자, 그러면 글의 흐름이 이제 바뀌었어요. 뭐 좋아. 너희들 가치를 어느 정도 존중할 건데 but 누가 봐도 폭력적인 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아무리 그게 문화 차이라 할지라도. 자, 가령 예시 들어갈게요. 우리가 비폭력적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폭력적 문화를 가진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것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 해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따라서 큰 틀에서는 문화 상대주의를 따르더라도 모든 인간을 현관펜토 체크 상대로 일반화할 수 없는 가치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관련되어 있을 때 일반화할 수 없는 가치도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인간 전체를 존중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비인간적이다. 아예 그냥 대놓고 박았죠. 보편화될 수 없는 모든 행위 또한 비인간적이다. 그래서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비인류적이고 비인간적인 건 무엇을 얘는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글이 끝이 나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지를 이제 볼 건데 자, 문화 상대주의로 폭력성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글의 흐름이랑 맥락이 같죠. 그 다음에 아래 타인 역시 존중받을 인간이라는 사실은 문화 상대에 입각하는 상실된다 했을 때 여기 물음표 한번 뜨면 되고요. 자, 문화적인 특수성은 인간에 대한 보편적 가치와 충돌되지 않는 한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라 1과 4는 여기 글에서 거의 핵심이에요. 다음 제가 2를 남겨놓은 이유가 이제 비인간이란 말을 하나를 말무리 했잖아요. 근데 이걸 문화적 맥락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1과 2를 4를 정확히 찾을 수가 있죠. 그럼 내가 상실된다란 말을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걸 같다란 말이 아니라 입장과는 무엇을 다르다? 라고 읽어야 되는 거고 상치 자체를. 그런데 타인 역시 존중받을 인간의 사실은 사실상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선 존중의 가치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실된다라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어려운 어휘가 있다라면 잠깐 두시고 이 맥락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어차피 이 글은 문화 상대주의 입장을 따르거나 아니거나 이 둘 중 하나예요. 그러면 잠깐 3번은 두시고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완벽히 먼저, 완벽히 나중에 해야 될 거 먼저 처리하시고 2랑 3을 남겨둔 다음에 말이 바뀌어있는 구절 보시고 제대로 본 다음 얘밖에 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그럼 걔를 일단 답으로 해두시고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상반된 생각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18번. 표준 발음법 문제는 결국 단어 문제거든요. 이번 건 좀 어려워요. 얘가 왜 어렵냐면 니은처가 될 수 있는 애들이 있고요. 이렇게 연음이 돼서 발음하는 애가 있고요. 외워서 푸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이파리와 관련된 건 다 이쪽으로 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꽃잎, 비음 알아서 꽃잎. 그런데 얘는 니은을 첨가한다는 걸 알아야 이게 일단 나와요. 그 다음 연음. 연음. 그리고 얘도 한자어라서 굴욕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연음, 굴욕이라고 읽어야 정답입니다. 18번은 정답이 2번. 자, 다음에 있는 내용 19번도 볼까요?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거든요.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그 핵심을 알 수가 있어요. 잘할 수 있고요.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자, 원리는 잘 알려져 있듯이 주위에는 원형의 건물, 중심에는 탑. 이거 할 수 있냐 이거죠. 이 글은요, 여러분이 글로써 이루어진 걸 얼마나 구체화할 수 있는 걸 잘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 해야 되죠. 원형의 건물. 못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글을 여러 번 읽어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학이거든요, 독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은 뭐 2점짜리도 공부하고 3점짜리 공부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걸 적어도 학창 시절에 한 번은 경험해 본 적 있으신데 국어는 한 번 읽으면 이제 버리시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은 글도 2번 읽으면 다르고 3번 읽으면 달라요. 자, 탑을 둘러싼 건물의 내부를 바라보는 커다란 창을 몇 개 붙이는 거죠. 여기에. 자, 주위의 건물은 독방으로 구별되어 있고요. 하나하나. 하나하나가 건물의 폭을 완전히 차지합니다. 독방에는 2개의 창이 있는데 탑의 창에 대응하는 위치의 내부를 향하여 하나, 외부를 향해 하나, 2개를 두고 그 다음 외부를 향한 위치에 하나를 두고 외부에 면하는 창으로부터 빛이 독방을 통하도록 이렇게 만들죠. 각 독방에는 광인, 병자, 수영자, 노동자, 생도 등을 한 사람씩 유폐해 놓고 이렇게 하면 중앙에 있는 탑 속에 감시 딱 몇 명, 한 명이 배치하는 걸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매우 무섭네요. 자, 주위 건물의 독방 내에 있는 인간의 작은 그림자가 분명히 빛 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자세를 역광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어떤 정보를 위한 객체이기나 해도 어떤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주체는 될 수가 없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까지 마무리하고 끝이 냈네요. 그럼 이제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유폐된 자들끼리의 비밀스러운 의사소통은 유도하기가 어렵고 권력을 중앙 집권하기 위해 다수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뭐 그럴싸한 말이지만 한 명밖에 없고 개별화된 주체들을 투명성을 통해서 뭐 빛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차피 얘네들은 객체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권력의 감시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독방 각각이 인지하도록 하여 자기 스스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4번밖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쯤이면 호흡이 좀 많이 지쳤을 텐데 이제 마무리하고 끝을 내도록 할게요. 자, 마무리는 이생 규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라서 말을 쭉 빼버리겠습니다. 이거 따로 필기 안 할게요. 자, 이생 동그라미. 차연의 한탄하기를 맞이 않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낭자와 함께 구천에 갈지언정 어찌할 일 없이 홀로 남은 생을 보존하겠냐. 지난번에 난을 겪을 뒤 친척과 종들이 각자 어지럽게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골은 어지러이 들판에 굴러다닐 때 낭자가 아니라면 밑줄자 누가 제사 지내고 묻어 주었겠는가. 낭자가 하는 행동 되겠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살아서는 예로서 죽어서는 예로서 둘 다 예로서 하네요. 라고 했는데 낭자는 이를 모두 다 실천하였다. 천성이 효성스럽다. 인정이 두텁다. 엄청나게 칭찬해주고 있죠. 감격스러움은 한량없고 자괴감을 이길 수 없소. 인간 세상에 더 머물렀다. 100년 뒤에 함께 묻힙시다. 라는 이상한 말까지 마무리하고 끝냈습니다. 인간 세상에 더 머물 수 있다. 머물 수 없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말이죠. 자, 여자가 말했다. 낭군님, 네 수명 아직 많이 남아있고 난 귀신이다. 더 오래 원래 못 본다. 만약 인간 세상에 연연해지면 명을 어기는 것이라 나에게 일단 죄다. 그대에게도 누가 비친다. 저의 유골이 아무 곳에나 흩어져 있다. 현관패 체크. 여자는 아주 안타깝게 되어 있네요. 현재 유골이 수습되어 있는 과정이 아니고 제가 볼 때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슬프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거든 바람과 빛에 드러나지 않도록 잘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다가 여자가 말했죠. 낭군이 빠이.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지더니 자취가 없어졌다. 이생의 유골을 수습하여 현관패 체크해 줍니다. 부모님 묘 옆에 묻어줍니다. 할 거 다 하거든요.
장례를 마치고 나서 이생 동안 그리움 때문에 결국 죽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마음 아파하고 탄식해서 그 의리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정답 몇? 1번으로 답이 되고 이유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한 여자를 위한 인물의 영웅적인 면모는 영웅이라고 불릴 만한 게 있어야 돼. 일이 없어요. 사건의 전개에 비현실적 요소가 나타났기 때문에 부정문 쓸 수 없고요. 일련의 사건을 통해 주인공의 고독이 절대적으로 마무리까지 해소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1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회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독서는 계속 중요해지는 파트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건 제가 지방집 7급을 풀어보란 이유가 화법에 대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법은 기술적인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줬으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1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